네, 미국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주목할 만한 산업과 종목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건 확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하러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군들, 산업군들이 조금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허 부장님,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곳에 포커싱이 맞춰서 준비하신 걸까요? 네, 인프라 투자안이 연초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내걸었었고, 그리고 4월에 법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진통 끝에 8월에 상원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정치적인 딜들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던 하원이었는데 결국 11월 지난주 주말 우리 시간으로 통과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인프라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공공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110볼트 전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2007년 미네소타주, 13년 워싱턴주에서는 고속도로 다리가 붕괴되는 사건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부실 공사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노후화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로, 그리고 주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서도 미국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화된 인프라를 다시금 재건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트럼프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 모두 다 할 것 없이 전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긍정의 의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너무 늦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느냐? 인프라 법안에는 전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그린 인프라, 거기에 패밀리 플랜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성 예산까지도 1차는 물적 인프라, 2차는 인적 인프라 두 가지로 나눠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믹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2차 인프라 법안 중에서 지금은 1차 물적 인프라라고 하는 잡스 플랜만 통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의 재원, 돈이 어디서 마련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서로 첨예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증세를 할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어떤 증세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한 정치적인 협상, 딜이 지금까지 좀 진행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프라 법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고 본다면 1,400조 원이고요. 최초의 1, 2차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모두 다 합치면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 1조 7천억 정도 1차적으로 1조 2조 원 정도의 물적 인프라 중심의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두 개 다 합쳤을 때는 약 4조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4조 달러면 4천조가 넘어가는 어. 수준이죠. 이런 말들이 있죠. 천조국이다라는 이야기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당장에 한 번에 투여할 수도 없고 그만한 재원을 당장에 마련할 수도 없는데 상징적으로 4천조라고 하면 감이 안 오는 모습이죠. 8년간 이 부분들을 이제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8년간 지속될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초입에서 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전통 인프라는 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인프라는 역시 전자, 전기 부분이니까 반도체, 통신, 인터넷 인프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인프라로 좀 해본다면 초록 색깔이죠. 청정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탄소, 그리고 전기차, 전기 충전기까지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관련돼서 깔끔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미 증시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내 증시에도 어떤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적극적인 수혜를 받을 것인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관련돼서 인프라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키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 증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는 미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미국 증시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부장님들한테 좀 여쭙고 싶네요. 아니 여기 해외파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죠, 두 분? 해외파요. 네, 아. 네,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하시죠. 이건 뭐 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미국- 이야기해 주세요. 본토에 계셨던 아. 분이니까 먼저. 예. 뭐 미국 증시는 좋았잖아요. 예. 근데 뭐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 음. 굳이 뭐 미국 좋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딱히 그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는 들고, 네. 않고 객관적으로. 이제 뭐 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8년에서 10년간 장기적인 플랜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뭐 좀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그린 쪽으로는 뭐 이제 그 충전소가 이제 전체 뭐 시장 점유율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차지 포인트예요. 네.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미. 이미 그러니까 이제 올랐다. 4월 달에 이 바이든이 정책을 얘기를 했고 네. 공약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됨과 동시에 이미 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고 한 차례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단 지금은 뭐 그런 관련주들에 다 반영이 돼 있었다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린 뉴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시고 그랬죠. 뭐 네. 또 바이든 대통령 얘기했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막 많이 올랐고 뭐 조정 이후에 뭐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이걸로 돈을 벌고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증시 올라가면 사실 좋죠. 미국 네, 돈 많이 네. 벌면 좋죠. 우리는 이제 수출하는 국가니까 그렇죠. 소비 국가들이 잘 살게 되면 뭐 같이 덩달아 좀 좋아지지 않겠나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 네. 증시는 지금 상황에서 딱히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크게 같다.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미국 본토 출신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 미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증시가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영향이 사실 투자자분들은 제일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우리 허 부장님은 산업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증시가 어렵고 디커플링인데 미국의 상승기에는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고 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 같이 커플링이다라는 조정받고요.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전 세계 G2로서 패권 경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형들이 싸우면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야기처럼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들 특히 그중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려운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피해국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패권망 경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호주가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그랬고요. 올해 8월에도 또 다른 오커스라고 하는 안보 협력 체계에 같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 호주산 석탄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전력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고 중국에서도 발빠르게 뭔가 대책을 세워가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석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요소의 수출을 딜레이를 걸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통관 절차나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테스트 검증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다분화, 세분화시키면서
결국 이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길이 막히자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겨울철에 갔을 때에 제설제로 쓰이는 부분 염화칼슘도 우리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국은 반도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지정학적 이야기들로 중국을 또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될 수는 있지만 원자재에 대한 부분으로서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정세 모든 것들에 얽혀서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의 물꼬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15일경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화상으로 남아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보도가 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죠. COP26이라는 곳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처럼 한 뜻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이러한 탄소 중립 그리고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로서의 협력은 방향이 하나로 일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할 의미, 협력에 대한 의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것처럼 뭔가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나오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하나씩 짚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경제 재건입니다. 결국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게 하고 있는 일종의 뉴딜과 같은 이야기로 빗대어 표현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중국도 굉장히 어렵죠. 중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조금 처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13.5%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예상치가 12.3%포인트였는데 이보다 더 오르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죠. 물가는 굉장히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0%는 아니지만 GDP 성장률이 2%대로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4분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 높아지고 GDP는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는 그런 중국의 처지도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네. 미국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해결의 실마리는 누가 풀어주어야 하느냐? 결국 G2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한 발자국씩 조금 물러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뭔가 다이내믹한 반전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대감보다는 네. 이러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정도의 기대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화상통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극적으로 갑자기 싸우던 두 나라가 얼싸안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화해의 무드 제스처만으로도 시장이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정치적인 맥락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호주 출신 있으시잖아요. 네, 출신이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본토 잠깐 다녀왔습니다. 예, 잠깐 다녀오신 우리 최충성 정보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걸 옥석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지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는 종목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게 진행된다고 해서 모든 산업군들의 물론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게 다 스며들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은 사실 그냥 이게 선을 좀 명확하게 좀 그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력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것들, 그 미국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 쪽에 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주를 받거나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은 뭐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지금 당장 뭐 주가가 막 급상승을 하겠지, 지금 뭐 NFT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대감은 반영 중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뭐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된 뭐 어제도 뭐 다루긴 했지만 정책과 관련된 부분 사람들이 좀 자극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좀 자극이 지금 당장은 좀 미비한 측면이 있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제 반응을 좀 많이 네. 보이는 게 사실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물가나 지금 뭐 부채가 굉장히 과도하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디폴트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좀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경제 관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만은 좀 볼 수 없지 않을까. 그 돈을 풀어서 사실 부양시킨다. 시장을 부양시키는 건 뭐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학 처음에 그냥 돈 풀어서 그냥 경제학을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부족하면 어쨌든 돈 찍어내면 되죠. 네, 돈 이렇게. 찍어내서 네. 그냥 하면 되지. 사실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기축통화국이니까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영향은 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경제 관점에서는 조금 우려감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 부분은 포인트 그냥 뭐 주가랑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인프라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 옥석 가리기가 종목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허 부장님. 관련돼서 아까 두 개의 축으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전통적인 인프라 쪽이 있을 거고 디지털 인프라 쪽이 있을 거다. 물적과 인적으로 나눠질 텐데 전통 인프라 쪽부터 보도록 하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을 네. 빠르게 좀 교체를 하는 작업을 그 일자리 늘리려면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빠른 부양책 중에 하나라면서요. 전통 인프라 쪽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예, 하고요. 예. 그리고 대규모로 건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도로, 철도, 건설, 건축 그리고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규모 건설 현장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결국 뭐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닥쳤을 때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던 것과 일종의 돈을 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가 있고 유동성을 회수할 때가 있는데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줄여나간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정 부분 이제 완화가 되었다라는 시그널들 감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목표는 경제 재건이죠. 그것은 두말할 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적에 있어서 결국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협상이 조금 더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교량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고들이 좀 났었고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다 할 개보수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뭐 트럼프 시절이나 바이든 시절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다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공사에 어떠한 수혜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건설, 도로, 철도 모두 다 하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철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철강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캐터필러라고 하는 건설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빗대어 본다면 두산 밥캣이 될 텐데 네. 두산 밥캣에 대해서도 아침에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화요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두산 밥캣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아야 하느냐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매출 비중이 북미에서 72%를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20% 가까이, 그리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 10% 미만 정도가 나오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에서 70%의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약 200만 호 정도의 증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이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건설 현장을 보면 큼지막하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서 안반을 터뜨리고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공사도 있지만 분명 주택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장비들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두산 바켓을 전통 인프라 쪽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전통 인프라는 큼직큼직한 도로, 건설, 건축 이쪽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우리 허 부장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두산바켓 오늘 말고 이제 어제 포함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네. 계속 이쪽 봐도 되는지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커졌을 것 같거든요. 뭐 국내에서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두 부장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뭐 저도 영어로 여쭤봐야 되나요? 저도 뭐 비슷한데 당황스럽네요. 예, 일단 예. 뭐 생각이 딱 나는 게 뭐 LS 일렉트로닉하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LS 산전이었어요. 그렇죠. 이름 그러니까 바뀌었죠. 대한전선하고 LS 산전이 이제 우리나라 음. 그 양대 전선 관련해서 이렇게 축이었는데 네. 뭐 대한전선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거의 뭐 LS 산전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로를 깔고 하는데 뭐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를 하겠죠. 거기에 이제 전선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LS 일렉트로닉하고 그다음에 두산 바켓 분명히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요게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 한 6천억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래서 업사이드 최소한 80에서 100% 정도를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진짜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급등이 나와서 바로바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하나 큐셀을 보유하고 있는 뭐 하나 솔루션인가 뭐 이렇게 네. 옛날에 이제 하나 이름이 뭐였지? 하나화학이었나? 뭐 네. 그랬는데 이름이 이제 하나 솔루션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하나 큐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화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는 기업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뀌었고 네. 사실 하나 솔루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너무 선반영된 거 아닌가. 주가가 그린 뉴딜에 달릴 때. 대한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주가 너무 많이 올라 있던 부분이라서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또 올라가겠죠.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또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철강 좀 전에 철이 들어간다 얘기해 주셨는데 포스코 포스코 갈 포스코 수밖에 없겠네요. 수출 많이 하잖아요. 예, 그죠? 예. 갈 수밖에 없다. 뭐 생각을 하고요. 뭐 역시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많이 받아 네. 있는 상황이지만 네. 하나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지금 되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추세 전환이 나온다든지 그런 흐름이 보일 때 뭐 천천히 좀 접근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통 인프라 수혜 관련돼서 종목을 몇 개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부장님께서 최 부장님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전통 인프라. 네, 일단은 뭐 전통 인프라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아까 뭐 미국과 우리나라 좀 나누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뭐랄까요? 애매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정책과 관련돼서 사실 거의 맞물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딱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를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기본적인 맥락에서 지켜볼 때 우리나라도 정책과 관련돼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관련돼서 다시 겹쳐서 이제 본다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집합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뭐 상수도라든지 웹스라는 종목도 상수도로 묶여 웹스 있고 이야기 계속 원자재나 해주시죠. 네. 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교량 뭐 이런 부분들은 교량이나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경쟁력 있는 이런 산업군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인프라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부분들을 보면 종목들이 추려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운의 섹터가 있습니다. 5G. 예,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5G 하고 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KMW 주주분들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 디지털 인프라 쪽으로 오면 이야기가 확 매기가 쏠리면 이런 종목들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디지털 관련돼서는 디지털 어떻게 보세요? 인프라는 뭐 초고속 인터넷, 뭐 네. 5G, 6G, 그리고 반도체, 클라우드 서버 모두 다 총망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글로벌 주요 통신사 캐펙스 투자를 보면 코로나 영향에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고 관련돼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21년도 국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래도 20년도 대비해서는 양호한 달성률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최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듯이 50% 미만의 달성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해외, 미국이나 인도, 일본 등지에서는 그래도 50에서 60%의 캐펙스 투자 달성률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2년도에는 조금 더 이 투자 확대에 대한 방향성과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이 5G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네. 수요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5G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몰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리포트나 애널리스트들도 일종의 유튜버들도 뭔가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주제, 소재들을 선정하듯이 5G는 그만큼 고통받고 있는 주주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에서 물려 최근에 있으면 뭔가 많죠. 자료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그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수 기간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통신, 예를 들어서 로봇, 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프라이빗 5G망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오케이. 하지만 자율주행은 모든 통신망들을 이용하면서 기지국을 거쳐가면서 서로 쌍방향 통신이 되어야지만 또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통신이 있어야지만 사고 및 교통에 대한 자율주행 모두 다 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망은 일종의 기간 산업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5G 캐펙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이 21년도 올해 투자 규모를 총 2조 2천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캐펙스 투자 규모가 약 20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SK텔레콤과 버라이즌 양사만 비교를 해봐도 뭐 과장해서 10배 정도 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여기에서 맞물려서 뭐 버라이즌이나 AT&T나 T모바일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활발히 5G 기지국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통신이 지지난주에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피해가 얼만큼 컸죠. 어려웠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통신, 인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기간 산업으로서 이제 통신은
참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저희 회의 시간에 또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 부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보안 이런 쪽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도 충분히 수요나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깔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수십 배이기 때문에 훨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인프라 관련돼서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먼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 미루는 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인프라 관련돼서는 뭐 통신은 사실 뭐 4차 산업이나 뭐 디지털 관련해서는 거의 끝이죠. 없으면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부분도 좋지만 일단 조금 산업군의 변화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아까 자율주행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뭐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부장님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이에요. 네, 네. 스타링크라고 있어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소형 위성을 갖다가 이제 뭐 주먹만 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작아요? 네. 네, 그런 위성을 갖다가 이제 지구를 감싸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속도가 뭐 느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100메가 이상의 속도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물론 뭐 써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네. 이게 이제 지금 베타 테스트를 마쳤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스타링크? 미국, 영국, 캐나다, 뭐 북미 지역 일단 뭐 다 했고 유럽 지역도 이제 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를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요게 이제 사용자 제한은 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위성이 다 깔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계속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새로운 또 형태의 그런 뭐 통신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상장을 한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상장되게 되면 좀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있을까요? 관심을 갖고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구 어디서든지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네.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통신 분야에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10기가짜리 인터넷도 나와 있잖아요.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뭐 어느 정도 또 경쟁력이 있을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디지털 인프라 관련된 부분 이게 수혜주다라고 생각은 하긴 좀 어렵지만 딱히 5G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일단 들어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네, 투자가 실질적으로 되나? 그러니까 네. 옥석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 있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 주가도 잘 굉장히 갔죠. 잘 나오고 있고 네. 실적도 괜찮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일단 옥석가리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건 좀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일단 스타링크 정도 상장하게 되면 뭐 미국 주식 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역시 듭니다. 미국 유학파. 네. 그거는 좀 상관이 알겠습니다. 없이. 네, 저희 회의를 참석하시면 이렇게 미국 주식 이야기까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까 미국과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인류 생존 테마를 주창하신 우리 이 부장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일하게 서로 이야기가 맞아. 그거는 네 말이 맞다. 서로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한 게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싶어서 친환경이나 에너지 쪽에 좀 합의를 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양국 G2가 둘 다 합의를 한 부분이면 더 탄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에너지 관련돼서는 저희 어디 봐야 될까요? 뭐 항상 보던 거 봐야 되겠죠. 뭐 중국에서 원전 150기 짓는다 원전. 하고, 네. 미국에서는 소형 원전을 늘린다 하고, 뭐 풍력, 태양광, 태양광. 지열, 뭐 이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쉬어가는 구간에 이제 놓여 있는데 뭐 언젠가 또 한번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그거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다려보자. 우리 허 부장님은 거기에 미국에서 대해서, 이제 네. 에너지 인프라라고 한다면 이제 그린 인프라라고 해서 전기차랑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전기차,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탄소 중립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전력망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LS 일렉트릭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선 뭐 이런 얘기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선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느냐? 뭐 구리, 뭐 철, 알루미늄 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원자재 중에서 히토리우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결국 뭐 디지털, 전통 그리고 에너지 이런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혜, 1차 수혜, 2차 수혜 그리고 원자재까지 내려가면 구리, 알루미늄, 철, 히토류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투자의 아이디어와 좀 생각의 고리를 넓혀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을 매매를 특히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매출 비중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도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 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충전소나 탄소 배출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근데 안 올라간 게 있습니다. 2차 전지 있어요? 관련해서. 종목이요? 네. 그 친환경과 사실 묶여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체포하시죠? 배터리가 네. 체포 가나요? 체포 가나요? 아니요. 체포 갑시다. 아,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아, 그 아니, 정도는 이렇게 아닌가요? 의미심장하게 체포는 갈 수 얘기하는- 있습니다. 갑시다. 갈 수 있지만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체크하면 아. 하나만 해야 되죠. 그렇구나.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빠져나간다고요? 일단은 네.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배터리. 근데 친환경과 관련돼서 묶여서 생각해 보신다면 배터리는 수명이 있죠.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환경 전도사. 환경을 파괴. 저는 이제 예, 예. 네, 전공이. 아, 네, 맞다. 네, 자꾸 까먹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뭐 영화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가 좀 나왔는데 뭐 영화테크나 파워로직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네, 네, 금방 말씀. 아, 네. 딱 띄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영화테크나 파워로직스, 네. 영화입니다, 영화. 네,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면. 폐배터리 관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어허. 2,000원씩 다 올라가는데 얘네는 거의 소외됐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정보부장님이 기가 막힌 정보를 또 마지막에 아주 무심한 듯 시크하게 흘려주시니까 다른 두 부장님께도 좀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들 중에 관심으로 볼 만한 종목들 하나 둘씩 찝어주시죠. 우리 이 부장님부터.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 중에 인프라- 두산 파켓? 두산 네, 파켓? 두산 파켓. 네. 무난할 것 같아요. 무난할 것 네. 같다. 우리 허 부장님은 마무리 멘트로. 네, 저 지난번 통신 장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RFHIC, RF 머티리얼즈 뭐 관련 뭐 그룹으로 좀 보셔도 좋을 텐데요. 국내 투자 캐펙스가 약 2조 원이라 말씀을 드렸고 버라이즌만 보더라도 20조 원을 넘어가는데 국내 방식과 그리고 해외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해외 방식 직납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몇 곳을 찾아보면 그중에서 하나가 또 RFHIC가 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직납을 하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을 뭐 두산마켓도 그렇고요. 네. RF도 그렇고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 오늘 주제에 맞는 종목들까지 소개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